한 소녀가 팔에 아기를 안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가난하고 더럽고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억만장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동생을 살려주시면 제가 사장님을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그를 포함한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렸던 그 말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안태호는 서울 중심부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있는 평소 지정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곳은 조용하고 우아했으며 식기가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로 가득했다. 웨이터들은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광택이 나는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매끄럽게 움직였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방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안태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맞춤 정장, 은색 시계, 날카로운 표정은 그의 권력과 부를 보여주었다. 48세의 그는 기술과 현명한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두려워했으며 일부는 심지어 감탄했지만 아무도 그를 친절하거나 감정적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날 그는 식사를 하며 옆에 있는 키 큰 유리창 밖을 내다보는 조용한 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어린 소녀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앙상한 팔에 아기를 안고 있어서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진지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태호의 테이블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식당 주변의 사람들은 즉시 그 소녀를 알아차렸다. 몇몇은 헉소리를 냈고 다른 이들은 속삭였으며 일부는 웨이터들을 쳐다보며 당장 그녀를 내보내라고 기대했지만 소녀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안고 있는 아기를 팔로 단단히 감싸 안은 채 침착하게 걸어갔다. 그녀가 안태호의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멈춰 서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이나 애원하는 기색 없이 단호하고 분명했다. 그녀는 말했다. 제 동생을 살려주시면 제가 사장님을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그 말은 공중에 맴돌았다. 잠시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안태호는 당황하고 놀라서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짧고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방 안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웃었지만 그만큼 자유롭지는 않았다. 일부는 어색해하며 계속 지켜봐야 할지 고개를 돌려야 할지 망설였다. 안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이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세상 최고의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것을 한 아이가 고쳐주겠다고 주장하다니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소녀는 웃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를 꼭 안은 채 그저 그곳에 서서 안태호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진지했다. 안태호는 이번에는 더 자세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마 10살이나 11살 정도의 어린 나이였다. 옷은 찢겨 있었고 손은 더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모습과 달랐다. 그녀의 눈은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으며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자신보다 2배는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본 것처럼.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방식이 안태호를 잠시 멈추게 했다. 그는 강력한 사람들을 상대했고 불가능한 결정을 내렸으며 시장 붕괴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그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마법이나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는 논리, 과학,
숫자를 믿었다. 그런데 여기 이 소녀는 어떤 어른도 감히 하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를 짜증나게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특히 아이에게 불시해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테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손짓으로 보디가드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즉시 나타났고 키가 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테호는 아무 말 없이 소녀를 가리켰다. 경호원들은 그녀의 양쪽으로 한 명씩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그녀를 즉시 만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말을 걸어 여기 있을 수 없으니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안테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한 말이 진실임을 알아요.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이 자신을 문 쪽으로 안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루카는 작은 소리를 냈지만 울지는 않았다. 소녀는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들어왔을 때처럼 빠르게 문을 통해 사라졌다. 레스토랑은 천천히 평소대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다. 방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안테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다시 식사로 돌아갔다. 그는 포크를 집어 한우 스테이크 한 조각을 더 잘라 천천히 씹었지만 그의 생각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소녀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계속 들었다. 그녀의 말은 막을 수 없는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제가 사장님을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전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들과 전문의들을 만났다. 그의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그가 믿는 바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꾸 거슬리는 의심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미친 게 아니라면, 만약 그녀가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 목소리, 그녀가 지닌 조용한 자신감. 그것은 빠진 조각이 있는 퍼즐처럼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저녁의 나머지 시간은 흘러갔지만 안테호의 집중력은 사라졌다. 그는 디저트를 건너뛰고 영수증을 보지 않고 계산했으며 비서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신호했다. 강남 펜트하우스로 가는 길에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섞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레스토랑으로 돌아갔다. 그는 소녀가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뉴스에서 자신을 보았을까? 그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을까? 아니면 그저 운 좋은 추측으로 찾을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로 걸어 들어가 도움을 바란 것일까? 그는 운명을 믿지 않았지만 전체 상황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했다. 아픈 걸까? 죽어가는 걸까? 왜 그녀는 병원 대신에 자신에게 왔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아기를 살리는 것이 자신을 다시 걷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지만 논리는 그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날 밤 안테오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방 안의 기계들이 내는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비싼 가구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찬 넓은 펜트하우스에 홀로 살았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성공적이고 존경받지만
육체적으로는 망가진 채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벽을 쌓았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희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낯선 사람, 더러운 어린 소녀의 한 문장이 그를 흔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얼굴 이미지가 계속해서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더 많은 질문을 했더라면 어땠을지 계속해서 궁금해했다. 웃는 대신 귀 기울였더라면 어땠을지. 단 한순간이라도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어땠을지.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아니,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안태호는 저녁 식사를 방해했던 그 이상한 소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아파트의 침묵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주변의 모든 것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의 넓고 완벽하게 깨끗한 거실, 도시의 불빛을 보여주는 키 큰 창문, 신경 써서 배치된 현대적인 가구. 하지만 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레스토랑에서의 그 순간을 계속해서 되풀이했고 그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었다. 제가 사장님을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녀가 그 말을 한 방식은 있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안태호는 평생 동안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했다. 사업가, 과학자, 경쟁자, 거짓말쟁이. 하지만 이 소녀는 그들 중 누구와도 달랐다. 그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울지 않았으며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하러 온 말을 하고 떠났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천장을 응시하며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 대한 무언가가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아마도 그것은 호기심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자존심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더 깊은 무언가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놓아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안태호는 자신의 비서 중 한 명에게 자신을 다시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곳 직원들은 여느 때처럼 즉시 그를 알아보고 존경심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안태호는 점심이나 사업 회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날에 보안 CCTV 영상을 보자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매니저가 망설였지만 안태호의 법무팀에서 짧은 전화를 건 후 테이프는 제공되었다. 안태호는 비서와 함께 뒷사무실에 앉아 영상을 주의 깊게 시청했다. 그들은 소녀가 레스토랑에 들어와 그에게 곧장 걸어가는 모습, 말을 하는 모습, 그리고 경호원에게 안내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안태호는 비서에게 다음에는 거리 CCTV를 따라가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영상을 사용하여 그녀의 발자취를 추적했다. 그녀가 떠난 후 비서는 빠르게 움직이며 카메라 피드를 따라 보도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 마침내 노후된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길로 그녀를 추적했다. 안태호의 호기심은 집념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운전기사에게 자신을 그 골목길로 데려가라고 말했다. 그 지역은 안태호가 보통 방문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었다. 건물들은 낡았고 거리는 더러웠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차를 세운 검은 차를 2번 보지 않았다. 안태호는 차량 안에 머물렀고 그의 비서는 조용히 주변을 물어보았다. 몇 분 후 작은 인물이 쓰레기통 뒤에서 나왔다.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소녀, 아라였다. 그녀는
놀란 듯 보였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안태호는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이 뭐니? 그가 물었다. 알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팔에 ang인 아기 루카가 약간 움직였고 아라는 그를 아는 팔을 고쳐 잡았다. 그리고 그는 안태호가 물었다. 루카요. 제 남동생이에요. 안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나를 다시 걷게 해준다고 말했지? 아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마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빠르게 나왔다. 누군가 사장님에게 독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어조는 마치 간단하고 명확한 사실인 것처럼 침착했지만 안태호에게는 누군가 그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응시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독살, 미친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재벌이었다. 그는 의사, 간호사, 비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전문가를 가지고 있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가 마침내 물었다. 아라는 아기를 다른 팔로 옮겼다. 사장님, 부인 되시는 분이 약, 영양제 같은 걸 챙겨주시죠. 안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나를 돌봐. 내 치료를 관리해. 아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뭔가를 사는 걸 봤어요.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한 남자한테서 산 작은 병이었는데 라벨이 없었어요. 그 남자는 사람들을 해치는 물건을 팔아요. 전에 그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똑같은 병이요. 길거리 떠돌이 개들에게 쓰는 걸 봤어요. 그걸 마신 후에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안태호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눈을 깜박였다. 아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떨거나 말을 더듬지 않았다. 그저 지쳐 보였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태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사고 이후 줄곧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지지했고 도왔다. 왜 그녀가 그런 짓을 했을까? 말이 되지 않았다. 안태호는 아라가 한 모든 말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안태호는 그녀가 그 병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물었다. 아라는 자신이 몇 년 동안 길거리에서 살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다. 그녀는 그 남자가 독을 파는 것을 전해본 적이 있었고 한 번은 그의 가판대 근처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바로 그 종류의 중이의 병을 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라벨이 벗겨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남동생이 그것과 똑같은 빈 병을 만진 후 아팠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가 파는 것은 무엇이든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저는 그분 얼굴을 분명히 봤어요. 아내가 그것을 샀어요. 아라가 말했다. 안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질주하고 있었다. 만약 아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것,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만약 소녀가 그를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그녀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안태호는 아기 루카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르고 창백했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아라는 루카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녀가 애초에 레스토랑에 온 이유였다. 절박함.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것처럼 돈을 요구하는 대신 그녀는 그 이상한 약속을 했다. 그를 살려주면 제가 사장님을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안태호는 이제 그것이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경고, 단서였다. 만약 그녀가 옳았고 누군가 정말로 그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은 치유, 어쩌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알에게는 과학이나 증거가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본능이 있었고 그녀는 많은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다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사장님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제 동생을 살리고 싶을 뿐이지만 제가 사장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면 신경 써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안태호는 조용했다. 오랫동안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의심은 이제 그의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일단 의심이 마음에 들어서면 쉽게 떠나지 않는다. 그는 비서에게 아라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도와주고 자신은 차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안태호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대화, 모든 순간, 그의 치료, 알약, 일정을 계속해서 되짚어 보았다. 그의 아내는 항상 모든 것을 담당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의사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무엇을 복용해야 하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는 결코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왜 그랬겠는가?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녀는 그가 처음 다쳤을 때 울었고 병실에서 잠을 잤으며 그의 손을 잡고 영원히 그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그렇게 확고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이 눈이 멀었는지 궁금했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인할 이유, 질문할 이유가 생겼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침묵 속에 앉았다. 소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누군가 사장님에게 독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태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알았다. 그는 알아내야 했다. 안태호는 그의 서재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병을 응시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몇 년 동안 그에게 주었던 많은 병 중 하나였고 항상 비타민이나 천연 영양제라고 불렀다. 그것들은 그의 일상적인 루틴의 일부였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그녀는 그에게 물 한 잔과 캡슐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라와의 이상한 만남 이후 그는 커져가는 의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치가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안태호는 사설 연구소에 연락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의사나 가까운 사람들을 관련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연구소에 병 내용물에 대한 전체 독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운반책이 와서 샘플을 가져갔고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안태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불안하고 화가 났으며 확신이 없었다. 그의 일부는 여전히 모든 것이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깊은 내면의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 연구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안태호는 다시 아라와 그녀의 남동생 루카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보았을 때 아기는 매우 허약해 보였다. 아라는 그에게 수술이 필요하고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더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만약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면 곧 명확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는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도시 최고의 사립병원 중 한 곳에 연락하여 모든 것을 직접 준비했다. 그는 주목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그는 비서에게 아라와 아기를 데리고 그날 바로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아라가 도착하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리고는 농담이냐고 물었다. 비서가 안테오가 진심이며 이미 수술 비용을 지불했다고 설명했을 때 그녀는 굳어버렸다. 몇 초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루카를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다. 의사들은 루카에게 즉시 검사를 실시했다. 상황은 심각했다. 그는 긴급 수술이 필요한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시술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위험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금이 마련되었으므로 의사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루카는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갔다. 아라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준 작은 장난감을 붙잡고 수술실 밖 대기실에 내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을 자지도 먹지도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다. 안테오는 집에 머물면서 시계를 보며 병원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소식이 왔다. 루카는 수술에서 살아남았다. 의사는 예상보다 잘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안테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합병증을 예상했었다. 그는 나쁜 소식에 대비했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아라의 말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첫째는 그의 아내에 대한 그녀의 이상한 경고. 이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녀의 남동생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녀의 믿음이었다. 안테오는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며칠 후 연구소에서 결과가 도착했다. 안테오는 자신이 읽게 될 내용이 무엇일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천천히 보고서를 열었다. 그 단어들은 그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강하게 다가왔다. 캡슐, 즉 그의 소위 비타민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효과는 점진적인 근육 손상과 신경계 마비였다. 평범하게 말하면 그 약물은 지속적인 사용 후에 마비를 유발할 수 있었다. 안테오는 오랫동안 그 종이를 응시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동시에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몸이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고가 그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는 상처를 입은 날부터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아낀다고 주장했던 누군가에게 매일 조금씩 독살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느낀 고통은 이제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보다 더 깊었다. 안테오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아무것도 부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진실은 흑백으로 쓰여져 그의 앞에 있었다. 그리고 알아, 이 길거리에 어린 소녀는 그의 모든 의사와 전문가들이 놓쳤던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순간 하나의 작은 행동을 보았고 조각들을 맞추었다. 그는 그녀가 침착하고 진지하게 그의 앞에 서서 누군가 사장님에게 독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를 비웃었었다. 이제 그는 웃을 수 없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의 생명을 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누구도 감히 조사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다. 안테오는 지난 몇 년을 생각했다.
그의 상태에 작은 변화들. 그가 더 약해졌다고 느꼈지만 회복의 일부라고 들었던 시간들. 무시되었던 모든 징후들. 그는 들었던 모든 것을 믿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가능성에 직면해야 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이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안테오는 법무팀에 연락하여 자신의 의료 기록, 처방전, 그리고 자신이 복용해왔던 영양제의 공급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명령했다. 그는 아직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확실히 하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 너무 많은 징후가 있었다. 그는 또한 루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연락했다. 의사는 아기가 잘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라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남동생 침대 옆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떠나기를 거부했다. 안테오는 비서에게 그녀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라고 말했다. 머물 적절한 장소, 깨끗한 옷, 음식. 그녀는 몇 년 동안 다른 누구보다도 며칠 만에 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 그가 높은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응시하며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안테오는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는 평생을 벽을 쌓고 데이터와 통제를 믿으며 살았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안테오는 크고 차가운 식당에서 아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왜 그가 아침 일찍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자신을 불렀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안테오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정중하게 질문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들 사이에 테이블 위에 폴더를 놓았다. 아내는 그녀가 수년 동안 그에게 주었던 알약에서 발견된 위험한 물질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소 보고서와 의료 기록에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폴더를 열고 읽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고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뭐예요? 그녀는 침착하게 들리려고 애쓰며 물었다. 안테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의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서 있는 문 쪽을 가리켰다. 그때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그녀는 연기하는 것을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은 날 떠나려고 하셨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마비되면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내 곁에 머물 거잖아요. 안테오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그래서 나를 내 몸의 죄수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내가 고칠 수 없는 무언가를 망가뜨렸어요. 그녀는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절망으로 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안테오는 그녀를 믿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녀를 신뢰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신뢰가 자신을 공격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안테오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했다. 그의 변호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집, 계좌, 보안.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응시하더니 몸을 돌려 걸어 나갔다. 문은 마지막 소리를 내며 그녀 뒤로 닫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태호는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느꼈던 어떤 것보다 더 정직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안태호는 새로운 의료진에게 연락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일했던 사람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검사, 새로운 평가,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을 요구했다. 새로운 전문가들은 그들이 발견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몇 년 전의 보고서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가득했다. 그가 따랐던 많은 치료법은 불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주일 후에 왔다. 의사 중 한 명이 그와 함께 앉아 설명했다. 사장님의 마비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지만 몇 년 전에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안태호는 희망을 느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이 영원히 그 의자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믿었었다. 이제 그의 몸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은 그를 둘러싼 거짓말이었다. 그는 즉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시작했다.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길겠지만 이제 그는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다. 진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대한 새로운 집중에도 불구하고 안태호는 아라와 그녀의 남동생 루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수술 후 그들은 사라졌다. 병원에서는 루카가 퇴원할 만큼 충분히 건강해진 다음 날 떠났다고 말했다. 안태호는 그들에게 지원, 머물 곳,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것은 그를 깊이 괴롭혔다. 그는 단지 돈이나 자선으로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더 큰 무언가, 진정한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고 느꼈다. 아라는 다른 누구도 감히 보지 못했던 진실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들어와 해야 할 말을 하고 자신의 남동생과 어쩌면 그 자신까지도 구했다. 이제 그녀는 사라졌고 그는 그녀의 성도 알지 못했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하고 정중하게 적절한 장소에서 그들을 찾기 시작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이나 언론은 필요 없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해하고 싶었다. 이 소녀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그녀는 다른 누구도 몰랐던 것을 알았을까?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아라는 법적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았다. 학교 기록도 없었다. 루카의 수술 전에는 병원 파일도 없었다. 그녀는 시스템 속의 그림자 같았다. 단서를 찾을 때마다 그것은 또 다른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안태호는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복을 돕는 의사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늦은 밤 그는 파일, 사진, 목격자 진술을 살펴보며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했다. 일부는 그녀를 어렴풋이 기억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소녀, 그들이 말했다. 그녀는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저 혼자 지냈다. 안태호는 그녀가 잤던 장소, 그녀에게 음식을 주었던 사람 등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는 그녀를 통제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회복의 모든 단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라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는 자신의 빚이 단순히 감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안테오는 권력, 논리, 통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무언가로 그것을 재건하고 있었다. 겸손. 아라는 그를 도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닌 레스토랑으로 걸어 들어가 불가능한 주장을 했고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안테오는 매일 그 순간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그녀를 보았고 누군가가 신경 쓴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를 바랐다. 그가 더 많이 찾을수록 그는 그녀를 찾기를 더 많이 희망했다. 단지 그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진정한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안전, 기회, 생존을 멈추고 살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루카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안테오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들을 위해 열 수 있는 모든 문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먼저 그는 그들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끈기 있게 계속해서 찾았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사업이나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테오는 이익이 아닌 진실을 위해 무언가를 따르고 있었다. 안테오는 마침내 사설 조사관으로부터 소식을 받았다. 몇 주간의 수색 끝에 누군가 작은 단서를 찾았다. 버려진 건물에 있는 임시 주소와 연결된 쉼터 기록에 언급된 이름이었다. 그것은 도시의 잊혀진 지역, 경찰이나 도움을 거의 볼 수 없는 곳이었다. 안테오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무너지고 있었다. 건물은 더러웠고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다. 안에는 바닥에 낡은 매트리스, 사람들이 거리에서 끌고 온 가구 조각들, 그리고 플라스틱 병과 부러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있었다. 안테오는 몇몇 사람들에게 아라라는 소녀를 아는지 물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결국 한 노부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스카프로 묶은 흰 머리를 하고 있었고 기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네, 아라가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착한 아이예요. 그녀가 말했다. 안테오는 그 여성이 아라가 아기 남동생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작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다. 노부인은 그를 상자 위에 앉히고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그녀는 아라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울거나 싸우거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반면 아라는 조용하고 책임감이 있었다. 그녀는 음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깨진 지붕을 통해 비가 새어 들어올 때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먹기 전에 남동생이 먹을 것을 확인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녀는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고 뒷마당을 청소했으며 훔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때로는 동전을 얻기 위해 빈 병과 폐지를 수거했다. 다른 때에는 작은 빵 조각과 교환으로 물 양동이를 그의 방으로 나르는 것을 한 노인을 도왔다. 그녀는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유, 기저귀, 음식만 요구했고 장난감이나 옷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동생이 배고플 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고 했다. 안테오는 그의 안에서 무거운 감정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를 구했던 이 소녀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그것은 그가 실제 세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해하지 못했는지 깨닫게 했다. 그는 그녀가 어디서 일했는지 아는지 물었다.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라가 자신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부유한 동네에 있는 애완용품 가게에서 세장 청소와 바닥 걸레질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곳의 직원 중 한 명이 어느 날 밤 길 잃은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일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났고 루카를 이웃에게 맡기고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 먼 길을 걸어 다녔다. 그녀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 여성은 그것이 그녀에게 유용하다는 느낌을 주었다고 말했다. 안테오는 애완용품 가게에 대해 더 물었다. 그는 아라가 그곳에서 또 무엇을 보았을지 알고 싶었다. 그때 그 여성이 그에게 이상한 것을 말했다. 아라는 한번 가게에서 대화를 엿들었다. 한 여성이 수상한 것을 사고 있었고 배달에 대해 속삭였다. 아라는 나중에 신문 사진에서 그녀를 알아봤다. 안테호의 아내였다. 그녀는 제품 라벨에서 이름을 보았고 나중에 안테호의 집에서 같은 라벨을 보았을 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된 순간이었다. 안테오는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하며 침묵 속에 앉았다. 아라는 추측한 것이 아니었다. 운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녀는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는 경청했다. 그리고 무언가가 옳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본능을 믿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능이었다. 그것은 책이나 학교에서 오는 지능이 아니라 안전이나 편안함 없이 매일 생존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지능이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힘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인식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녀에게는 용기가 있었다. 그녀는 그 지식을 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 자신을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더 나쁘게 대할 수 있는 억만장자에게 곧장 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남동생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안테오 또한 구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희귀한 일인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라는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신경 썼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안테호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는 아라가 자신이 만났던 그 누구와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장 힘든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쓰라리거나 이기적이 되는 대신 더 강해졌다. 훔치는 대신 그녀는 일했다. 문제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녀는 그것에 맞섰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 실수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음이 있었고 본능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남동생을 보호하고 돈과 권력 그리고 차가운 심장을 가진 낯선 사람인 안테오 같은 사람을 돕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지어 감사 인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수술 후 사라졌고 아마도 안테오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신경 썼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는 연민해서 그녀의 삶을 고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세상이 그녀에게 준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했다. 그녀가 기적이 아니라 가치, 힘, 진실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건물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며 주변을 둘러보고 그녀가 매일 직면했던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몇몇 사람들과 더 이야기했다. 한 남자는 아라가 한때 두 어린아이들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의 담요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 10대는 그녀가 소리치지 않고 아이들 사이의 싸움을 중재했다고 말했다. 모두가 이야기가 있었고 모든 이야기는 안태호에게 가진 것이 거의 없었던 이 소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가슴속에서 자라나는 다른 종류의 존경심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그녀가 했던 일은 그가 성사시킨 어떤 거래, 그가 구축한 어떤 제국보다 더 인상적이었다. 화려하거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되고 순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명성이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안태호는 창밖을 응시하며 자신이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돈을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큰 무언가, 기회, 미래, 존엄성을 가진 삶을 빚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주고자 했다. 안태호는 물리치료사가 그의 다리에 탄력밴드를 감는 동안 하얀 벽을 응시하며 의료센터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치료의 시작이었다. 의사들은 완전한 계획을 세웠다. 집중적인 물리치료 세션, 엄격한 새로운 식단,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한때 그에게 주었던 모든 알약과 영양제의 완전한 제거. 그의 루틴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야 했다. 처음에는 운동이 좌절감을 주었다. 그의 몸은 그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단순한 움직임에도 그의 모든 에너지가 필요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자신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다시 완전히 살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다. 어느 날 아침 세션 중에 치료사는 그에게 발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말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열심히 집중했고 충격적으로 그의 왼발 엄지발가락이 실룩거렸다. 그것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진짜였다. 치료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좋은 징조예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진정한 희망이 있어요. 그는 그것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작은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며 자신의 발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 때문이었다. 희망.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의 삶의 그 부분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이제 갑자기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더 이상 환상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의사들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몸이 잘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명확한 진로가 있었다. 그는 불평 없이 치료 계획의 모든 단계를 따랐다. 그는 일찍 일어났고 신중하게 준비된 식사를 했으며 모든 세션에 나타났고 운동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고통은 그 일부였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고통은 그의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였다. 각각의 작은 개선은 그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짜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변하면서 그의 마음도 변했다. 한때 그를 집어삼켰던 좌절과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드문 휴식 시간 중 하나에 안태호는 비서에게 아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다시
그녀와 이야기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너무 오래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곳 쉼터 근처에 담요에 쌓인 남동생을 안고 있었다. 그녀가 차를 보았을 때 그녀는 멈칫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안태호는 창문을 내렸다. 알아. 그가 말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은 얼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사장님이 다시 걸을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이제 사장님 차례예요. 제 동생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안태호는 문을 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네 동생만 살릴 게 아니야. 너도 살릴 거야. 아라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눈은 그가 진심인지 이해하려고 그의 얼굴을 살폈다. 안태호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돈, 권력,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닌 행동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루카를 꼭 안고 차 뒷좌석에 그의 옆에 앉았다. 안태호는 아기를 바라보았고 그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수술은 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 것이다. 루카는 후속 치료, 정기 검진, 영양, 그리고 안전한 거주지가 필요할 것이다. 안태호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아라가 그의 옆에 있으니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이 머물 곳은 깨끗하고 조용하고 안전할 것이다. 아라를 위한 학교, 루카를 위한 영구적인 의사, 속임수도 조건도 없었다. 나는 네가 미래를 갖기를 원해. 그가 말했다. 아라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외면해요. 안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지.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나머지 운전 시간 동안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수년 동안 안태호는 공허하고 화가 났으며 이용당했다고 느꼈다. 이제 이 용감한 소녀 옆에 앉아 그는 분노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집으로 돌아온 안태호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수표를 쓰거나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쉼터를 방문했고 그곳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그는 사회복지사들과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가정하는 대신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었다. 아라는 모든 단계의 일부였다. 그는 그녀를 자선 대상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파트너처럼 대했다. 그녀는 그가 무시했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작은 것들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설명했다. 안전한 잠자리, 깨끗한 옷, 경청하는 한 명의 정직한 어른. 안태호는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무언가를 구축했다. 영구적인 집을 찾는 동안 머물 수 있는 노수가동 및 가족을 위한 센터로 시작했다. 아라는 매일 그곳에 있었고 조직을 돕고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확인했다. 루카는 정기적인 치료를 받았고 체중이 늘기 시작했다. 안태호는 자신의 팀, 의사, 변호사, 건축업자들이 아라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길거리 소녀로 보는 것을 멈췄다. 그들은 안태호가 이미 배운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리하고 용감하며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안테호의 회복은 계속해서 진전되었다. 그는 이제 양발을 모두 움직일 수 있었고 다리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치료사들은 낙관적이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몇 달 안에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안테호에게 진정한 진전은 단지 그의 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있었다. 그는 평생을 돈과 통제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는 신뢰, 연결, 그리고 의미를 구축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는 쓰라림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집중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는 치료를 기대했다. 그는 쉼터를 짓는 팀과의 회의를 기대했다. 그는 아라와 루카를 만나는 것을 기대했다. 어느 날 그가 재활센터에서 또 다른 긴 세션 후에 땀을 흘리며 앉아있을 때 아라가 종이를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루카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와 그녀, 그리고 안테호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그에게 건넸다. 안테호는 그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침내 단순하지만 강력한 무언가를 이해했다. 그녀가 그를 구했다. 이제 그들을 모두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그의 차례였다. 안테호는 아라를 처음 발견했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두운 창문 뒤에 숨어 조용히 도착하거나 멀리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렸고 지팡이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걸어 건물 사이에 좁은 길을 지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것은 그의 발걸음이었다. 더 이상 휠체어에 앉은 멀리 있는 억만장자가 아니었고 그는 이해하고 싶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남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차렸다. 일부는 궁금해했고 다른 이들은 조심스러워했다. 몇몇은 지난 방문에서 그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는 대신 안테호는 시간을 들였다. 그는 이웃들과 대화하기 위해 멈췄고 질문을 했으며 실제로 경청했다. 한 여성은 그에게 약을 구할 수 없는 아픈 어머니에 대해 말했다. 또 다른 남자는 법적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없는 방법을 설명했다. 아이들은 근처에서 임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어린 형제자매들을 등에 업고 다녔다. 안테호는 아라가 드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의 많은 아이들이 본능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보호자였고 도움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무너질 것 같은 건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골목길을 지나 그 지역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구석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드러났다. 그는 쌍둥이 여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학교를 중퇴한 10대 소년을 만났다. 그는 부모가 사라진 후 내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를 만났다. 한 어머니는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미지급 청구서와 처방전으로 가득 찬 공책을 보여주었다. 안테호는 이러한 대화 중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이름, 그들의 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가까이서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지친 눈, 조용한 목소리, 생존의 격발에 숨겨진 힘. 그것은 단지 빈곤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방향으로부터의 방치였다. 사회, 시스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는 그들 중 한 명이었다. 아래를 충분히 내려다보지 않아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결코 보지 못한 사람. 이제 그곳에 서서 안테호는 명확하게 보았다. 아라는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관심, 같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무겁게 느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안태호는 법무팀 및 기획팀과 만났다. 그는 교육, 의료, 아동복지 전문가들을 불렀다. 그는 돈을 던지는 대신 실제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구축하고 싶었다. 긴 논의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며칠 후에 비전은 더 명확해졌다. 그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자선단체가 아닌 재단을 만들 것이다. 3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춘 실제적인 지속적인 프로젝트. 첫째, 아라처럼 도움 없이 형제자매나 아픈 친척을 키우는 아이들인 아동 보호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은 정서적 지원, 음식, 쉼터, 그리고 교육을 받을 것이다. 둘째, 숨겨진 의료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다. 많은 가족들이 적절한 진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조차 알지 못했다. 이동 클리닉이 지역 사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사회에 보이지 않게 된 가족들을 위한 안전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은 안전한 주거, 법적 지원, 그리고 자립으로 가는 길을 의미했다. 안태호는 임시적인 해결책을 구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장기적인 영향을 원했고 처음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그것을 아라의 발걸음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회의나 브랜딩 전문가의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떠올랐다. 그녀를 만난 이후 그가 취했던 모든 발걸음이 이것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단지 그녀를 기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힘, 그녀의 용기,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싸움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안전센터를 설계하기 위해 건축가들에게 연락했다. 그는 지역사회 봉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봉사하고자 하는 바로 그 지역사회 출신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에게 알에 대해 처음 말했던 노부인과 같은 사람들, 이미 거리, 가족, 그리고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재단은 같은 동네에 첫 번째 센터를 열 것이다. 그리고는 천천히 확장할 것이다. 높은 유리 건물이 아니라 단순하고 깨끗하고 환영하는 공간.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 어머니들이 쉴 수 있는 곳. 아무도 다시는 잊히지 않을 곳에서. 안태호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추진력을 느꼈다. 이익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변화 때문이었다. 진정한 인간의 변화. 아라는 안태호가 직접 초대한 기획회의 중 하나를 방문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서류 건물 계획, 프로젝트 목록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안태호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울까요? 그녀가 물었다. 안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단지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거부되었던 것, 기회를 줄 거야. 아라는 미소 짓거나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럼 계속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순간은 그에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초점을 잃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이것은 한 소녀와 그녀의 남동생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외면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한때 돈, 자존심, 그리고 고통에 갇힌 남자였다. 이제 그는 다시 걷고 있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도. 그가 나타날 때마다, 그가 경청할 때마다 그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리고 아라의 발걸음은 그를 조심스럽게, 명확하게, 그리고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힘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재단 출범의 날이 왔다. 그것은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사진 기자도 연설도 없었다. 그저 열린 문, 따뜻한 음식, 그리고 안전하게 앉을 공간만이 있었다. 가족들은 천천히 들어왔다. 일부는 망설였고 다른 이들은 울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도왔다. 간호사들은 증상을 확인했다. 사회복지사들은 법적 지원을 위한 서류 작업을 처리했다. 안태호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라는 루카를 무릎에 앉히고 그의 옆에 앉았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안태호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는 아기가 자신의 손가락을 잡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것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작은 몸짓은 그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얼굴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가 신경 썼기 때문이었다. 그는 알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이것은 내 것이기도 해. 하리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충분히 말했다. 그날부터 아라의 발걸음은 단순한 재단 이상이 되었다. 그것은 길이 힘들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돕고 억만장자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소녀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한때 지역사회의 가장자리에 침묵 속에 서 있던 낡은 학교 건물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한때 금이 가고 얼룩졌던 벽은 수리되었고 따뜻한 색으로 칠해졌다. 수년 동안 비어있던 교실은 이제 책꽂이, 책상, 다채로운 포스터, 그리고 적절한 조명으로 채워졌다. 뒤쪽의 넓은 공간은 깨끗한 침대, 기본 장비, 그리고 도울 준비가 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있는 의료센터로 바뀌었다. 건물의 또 다른 부분은 가족들이 모여 쉬고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바뀌었다. 낡은 놀이터는 안전한 그네, 작은 축구장,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건되었다. 개관식 날, 지역 사회 사람들은 일찍 도착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일부는 아이들을 데려왔고, 다른 이들은 나눌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들고 왔다. 모두가 흥분했고, 일부는 심지어 긴장했다. 그들은 이전에 약속을 본 적이 있지만 이런 것은 결코 보지 못했다. 건물은 바뀌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도 곧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안태호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앞으로 도착했다. 그가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고 모든 발걸음은 여전히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는 걸었다. 그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개관식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사람들은 그가 앞으로 나서는 것을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일부는 그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단지 이름, 뉴스 속의 남자, 권력과 돈을 가진 먼 인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는 그들 중 한 명처럼 보였다. 인간적이고 현재에 있으며 변화된 모습이었다. 행사를 위해 세워진 작은 나무 무대 근처에 서서 그는 합창단이 완전한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모든 단어에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숫자나 프로젝트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이름, 아라로 시작했다. 그는 그 지역 사회 출신의 한 소녀가 어떻게 그의 삶에 걸어 들어와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아기를 안고 레스토랑으로 걸어 들어와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말했던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비웃었고 그녀를 의심했고
그녀를 무시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 소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것처럼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강하고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아라는 다른 누구도 믿지 않았던 무언가를 믿었다. 그는 그녀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녀가 용기와 결단력으로 자신의 남동생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잠시 멈춘 후 그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말을 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남동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저도 구했어요. 저는 제가 보지도 못했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 덕분에 저는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단지 다시 걷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군중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 그의 말을 처리했다. 그리고는 박수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는 더 강해졌다. 일부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깊이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연설 후 안테오는 아라를 무대 위로 불렀다. 그녀는 한 팔에 루카를 안고 그 행사를 위해 누군가가 그녀에게 준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주변의 사람들과 불빛에 비해 작아 보였지만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항상 그랬듯이 진지했고 그녀의 눈은 모두를 주의 깊게 살폈다. 안테오는 약간 몸을 숙여 그녀에게 증서를 건넸다. 오늘부터 그가 말했다. 너는 아라의 발걸음의 청소년 대사야.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다. 너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일부가 될 거야. 너의 목소리는 항상 여기서 들릴 거야. 아라는 증서를 바라보고 그리고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창한 연설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종이를 손에 꽉 쥐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두가 그녀가 했던 일을 알았다. 모두가 그녀가 겪었던 일을 알았다. 그 순간은 생존자로서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그녀의 인정이었다. 그녀가 안테호 옆으로 물러섰을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박수를 쳤다. 재단은 이름, 목적,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억할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 가족들은 행사 후에 새로운 센터를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복도를 뛰어다니며 웃었다. 부모들은 경이로움과 불신이 뒤섞인 채 교실과 의료실을 바라보았다. 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지 설명하는 것을 도왔다. 무료 식사, 수업, 의료 지원, 그리고 상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실제 필요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아라는 루카 곁에 머물렀고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고 일부는 감사하기 위해, 다른 이들은 그저 자랑스럽다고 말하기 위해 다가왔다. 그녀는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항상 그랬듯이 조용한 집중력으로 그것을 처리했다. 안테오는 오후 내내 건물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메모를 했다. 그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진정한 변화가 건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로부터, 항상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기회를 주는 것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제 아라가 그의 옆에 있으니 그는 그것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 일을 계속하기로 헌신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청소를 돕기 위해 뒤에 남았다. 안테오는 놀이터 근처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근처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서로를 쫓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라는 그의 옆에 앉아 루카에게 작은 간식을 먹이고 있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침묵은 편안했다. 그것은 공유된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안태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감을 느꼈다. 그는 회사를 세웠고 상을 받았으며 수백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알에게 몸을 돌려 조용히 말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했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함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센터는 열렸다.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다. 지원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존엄성, 정의, 그리고 보살핌을 위한 싸움은 하늘이 어두워질수록 계속될 것이다. 안태호는 천천히 일어섰고 미소를 지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 걷지 않았다. 취임식이 끝난 후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나고 센터가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안태호는 아라와 그녀의 입양 할머니에게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순간이 서두르거나 격식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몇 개의 의자와 단순한 원형 테이블이 있는 센터 안에 조용한 방을 선택했다. 그는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걸었지만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아라는 평화롭게 잠든 남동생을 무릎에 앉히고 그의 옆에 앉았고 그녀의 할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쉬고 있었다. 안태호는 말하기 전에 잠시 동안 그들 둘을 바라보았다. 저는 다음에 올 일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가 시작했다. 단지 재단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도요. 아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그는 계속했다. 저는 단지 멀리서 돕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너희 삶의 진정한 일부가 되고 싶어요. 저는 너희의 법적 보호자가 되고 싶어요. 너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너희와 함께 걷기 위해서요.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을 드러냈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태호는 계속 말했다. 너는 혼자 너무 많은 것을 겪었어. 너는 그럴 필요가 없었을 때 강해야 했지. 저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요. 저는 너희가 다시는 음식이나 쉼터,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할 거예요. 저는 네가 학교에 가고 안전한 집을 갖고 다시 아이가 되기를 원해. 그리고 루카가 사랑과 지원 속에서 자라기를 원해. 아라는 얼굴을 닫고 마침내 속삭였다. 왜 그러고 싶으세요? 안태호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네가 나를 구했기 때문이야. 나는 불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길을 잃었었어. 너는 내 삶에 걸어들어와 내게 변화할 이유를 주었지. 이제 저는 진정한 방식으로 너희를 위해 거기에 있고 싶어. 그 순간 아라는 일어섰고 안태호에게 걸어갔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를 세게 안았다. 여전히 그를 안고 있는 채로 그녀는 말했다. 저는 단지 제 동생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다였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더 큰 누군가를 구한 것 같아요. 안태호는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 그녀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의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라가 오랫동안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누군가가 들어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나누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가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들이 그날 저녁 늦게 센터를 떠났을 때
그들은 낯선 사람이나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가족의 시작으로서 함께였다. 안테오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다. 새 아파트가 준비되었다. 너무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2개의 침실, 깨끗한 가구, 물건이 채워진 주방, 그리고 침대 위에 깔끔하게 접힌 부드러운 담요가 있었다. 그것은 아라가 지금까지 창문을 통해서만 보았던 종류의 장소였다. 그들이 처음 아파트에 걸어 들어갔을 때 아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걸어 다니며 모든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이 물건들을 부드럽게 만졌다. 루카는 그녀가 새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고, 그녀의 할머니는 조용히 주방에 서서 삶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뀌었는지 이해하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테오는 이 모든 것을 침착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는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감명을 주거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단지 현재에 있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다. 밥, 국, 반찬, 그리고 주스. 아라는 식탁을 차리는 것을 도왔고 안테오는 루카를 작은 아기 의자에 앉혔다. 그들은 천천히 먹었고 약간 이야기했으며 루카가 숟가락으로 어질러 놓는 것에 대해 부드럽게 웃었다. 거창한 연설이나 극적인 순간은 없었고 단지 사람들이 먹고 함께 있는 소리. 그들 모두에게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드문 무언가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안테오는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깊은 평화를 느꼈다. 저녁 식사 후 아라는 할머니가 방에 정착하는 것을 도왔고 그리고는 창가 근처에 앉기 위해 돌아왔다. 안테오가 그녀와 합류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깜박였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고요했다. 저는 이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집이요. 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너는 그것을 계속 가질 거야.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할게. 그들은 그 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날은 꽉 찼고 감정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연결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필요가 아닌 신뢰로부터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의 삶에 머물기로 선택했다. 그날 밤 안테오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모든 발걸음은 여전히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살아있는 무언가, 유용한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 누워 분명한 생각과 함께 눈을 감았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족이었고 혈통이 아닌 진실, 고난, 그리고 깊이 신경 쓰기로 한 결정으로부터 구축된 새로운 가족이었다. 아침에 빛이 열린 커튼을 통해 아파트에 가득 찼다. 루카는 이미 깨어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아라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주방에서 부드럽게 콧노래를 부르며 과일을 썰고 있었다. 안테오는 지팡이에 기대어 걸어 들어왔고 그들 모두는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극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날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다음 식사가 어디서 올지 아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이야기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안테오는 테이블에 앉았고 아라는 그의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낸 것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할지도 몰라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충분해.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을 하나로 모은 여정은 고통, 상실, 그리고 어려운 선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드문 무언가, 두 번째 기회를 만들었다. 안테오는 이제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테이블 주변에서 바라보았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의 심장은 이보다 더 가벼웠던 적이 없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아파트의 불빛은 희미했고 모든 것이 평온했다. 아라와 안테오는 거실의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편안한 침묵만이 방을 채웠다. 루카는 긴 하루를 보낸 후 마침내 아기 침대에서 잠들었다. 그의 작은 가슴은 꾸준히 오르락내리락했고 그의 작은 손은 담요 끝을 움켜쥐고 있었다. 아라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오늘 밤 피곤해 보이지 않았고 단지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고 있는 안테오를 바라보았고 그의 지팡이는 근처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비록 분명히 호전되었지만 단지 신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가 앉아있는 방식, 경청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에서 그랬다. 잠시 후 아라는 부드러운 질문으로 침묵을 깼다. 이제 기적을 믿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이었고 호기심이었다. 안테오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었다. 진짜 미소였다. 저는 너를 믿어. 그가 대답했다. 아라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부드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반은 감정에서 반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와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상했다. 이 남자는 한때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숫자, 사실, 그리고 통제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했던 남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과학이나 논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무언가를 말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루카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안전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기회를 가졌어요. 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나도.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변했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단은 성장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센터의 성공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다른 지역 사회도 비슷한 지원을 원했다. 가족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소녀의 목소리에서 탄생한 아이디어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되었다. 아라의 발걸음 프로젝트는 새로운 지부를 열었고 아라와 루카와 같은 더 많은 아이들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안테오는 이제 각 새로운 시설을 개인적으로 방문했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랑스럽게 각 복도를 걸어다니며 지역 직원들과 악수하고 지역 사회 회의에 앉아 사람들이 말해야 하는 것을 경청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러한 방문을 자선이나 의무로 보지 않았다. 그것들은 이제 그의 삶의 일부였다. 그는 아라를 닮은 아이들을 만났다. 그는 등에 형제자매들을 업은 소년들과 어떤 어른보다도 분유를 더 잘 섞는 방법을 아는 소녀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가 방문한 모든 곳에서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소녀에 대해 물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얼굴, 그리고 그녀의 힘은 진정한 무언가, 가능한 무언가의 상징이 되었다. 안테오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했다. 한 소녀가 어떻게 과학이 아닌 용기로 자신의 삶을 바꿨는지, 그가 겪었던 변화는 단지 다시 걷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인간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쓰라림, 자존심,
그리고 의심 속에 갇힌 그 남자가 아니었다. 한때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무시했던 그 남자는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이끌고 있었다. 믿음. 하늘에서 온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의학적 돌파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싼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명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레스토랑에서의 단순한 순간이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소녀가 아기를 안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연민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진실은 그가 수년 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쌓았던 벽을 뚫고 들어왔다. 안테오는 종종 그 첫 만남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을까? 모든 것을 바꾼 기회에서 얼마나 가까이 외면했을까? 내가 듣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는 때때로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는 들었다. 그리고 듣기로 한 그 하나의 결정이 그를 구한 것이었다. 그것이 그를 다시 걷게 했다. 단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는 삶으로, 연결로, 목적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세상이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 때문이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어느 날 저녁, 원래 재단 센터에서의 작은 모임에서 안테오는 몇 마디 말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카메라나 언론은 없었고 단지 사람들, 부모, 아이들,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부 직원들만 있었다. 그는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서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자신이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을 믿었던 남자였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자신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그는 앞줄에 루카를 무릎에 앉히고 앉아있는 아라를 가리켰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침묵하는 대신 그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은 단지 그녀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방 안에는 눈물이 흘렀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이었다. 모두가 그 고통을 알았다. 모두가 무시당하고 침묵당하고 혼자 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장 작은 목소리조차 가장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졌다. 그날 밤 늦게 루카가 다시 잠들고 집이 조용해진 후 아라는 며칠 전에 했던 자신의 질문을 반복했다. 그래서 정말로 기적을 믿으세요? 이번에 안테오는 단지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방 주변의 가구, 벽에 걸린 사진, 그날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적은 다시 걷는 게 아니었어. 기적은 귀 기울이는 것이었고 저는 제가 그랬다는 것이 기뻐. 아라는 미소를 지었고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대답으로 충분했다. 밖에서는 세상이 계속 움직였지만 그 집 안에서는 드문 무언가가 구축되었다. 유대감, 신뢰, 가족. 어떤 사고, 어떤 배신, 어떤 시스템도 파괴할 수 없는 종류였다. 안테호의 여정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것은 깨끗하거나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그리고 결국 가장 큰 기적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가 중요한 것을 보았고 그것을 온 마음으로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었다.